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거대 물체를 공개합니다. 2. 한국의 기술 독립군의 공적. 3. 세계 5위의 가스터빈 개발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어느 한 공장에서 천으로 덮여진 거대한 물체가 등장했습니다. 이내급의 벗겨지면서 그 거대한 물체가 은빛으로 빛났는데요. 이는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가스터빈이었으며 이로써 한국은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몇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스터빈을 한국이 독자 기술로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아무런 핵심 기술이 없던 국산화율 0% 산업이었던 만큼 엄청난 성과인데요. 이것으로 한국은 가스터빈 도입과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수십조의 금액을 외국으로 플러스 지불하지 않아도 돼 가스터빈의 내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터빈의 100% 국산화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의 기업이 온갖 딴지를 걸며 엄청나게 방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의 기업은 일본의 방해 속에서도 독자 가스터빈 기술을 개발한 것에 대해 기술 독립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기술 독립군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발전뿐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 심지어 군사 무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자주 국방에 한 발 더 앞서갔다는데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한 가스터빈은 사실 전쟁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가스터빈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은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2차 세계대전에서 주요 국가들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 4개국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스터빈을 독과점한 해외 4개 국가들은 2차 대전 때 제트 엔진을 만들어 보지 않은 나라에서 가스터빈 개발은 힘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가스터빈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두산중공업은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2013년 이탈리아 기업 M&A를 추진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가스터빈은 국가적 전략사업지라며 판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공일 국가들은 가스터빈 판매와 유지보수 비용으로 수십조에 이르는 이익을 챙기고 있어 가스터빈은 이들 국가들에게 효자산업과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국만 하더라도 국내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터빈은 총 약 150개인데 이들 중 상업 운전 중인 것은 전부 외국에서 도입한 가스터빈입니다. 또한 한 개의 가스터빈에만 들어가는 터빈 블레이드의 개수는 약 460개인데 터빈 블레이드 한 개 가격이 웬만한 중형차보다 비쌉니다. 약 150개의 가스터빈을 들여오는데 쓰인 돈은 8조 원이 넘어가며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부품과 유지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금액은 약 4조 원에 육박하여 총 12조 원의 돈이 해외에 흘러 들어가는데요. 만약 외산 가스터빈을 계속 유지한다면 유지보수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가스터빈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가스터빈을 비교적 싸게 판 뒤 차후에 터빈 블레이드를 비싸게 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가스터빈 시장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비싸도 가스터빈을 유지하기 위해선 구입처가 그들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가스터빈 기술 독립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세계에서 오직 4개 국가만이 가스터빈 핵심 기술들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부품 수만 4만여 개에 달해 기계공학의 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소재에서도 고난도의 소재 기술이 필요해 발전용 가스터빈은 첨단 기술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가장 고난도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품은 터빈 쪽에 조립된 460개의 터빈 블레이드 부분입니다. 터빈 블레이드는 미묘하게 각단마다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르며 어느 곳 하나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형상을 띠고 있는 가스터빈은 정밀주조가 아니면 구현하기 힘든데요.
가스터빈 내부 표면은 정교하게 계산된 공기의 흐름을 구현하기 위해 지름 0.6mm에서 0.8mm짜리 구멍이나 작은 홈이 복잡하게 분포돼 있어 형상을 구현할 때 고도의 주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스터빈은 마하 1, 3일, 4의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1500도 이상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초내열 합금 소재의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연소기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터빈 블레이드 2단은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세라믹 소재를 코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온의 블레이드 형상이 틀어지거나 녹아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세라믹도 계속 열을 받게 되면 손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냉각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블레이드와 뜨거운 공기 사이를 에어커튼으로 휘감는 듯한 냉각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특수한 냉각 기술로 블레이드 표면의 가스 온도를 약 950도까지 낮춰 블레이드의 손상을 줄여줘야 합니다. 가스터빈 핵심 기술 보유국들도 개발 당시 여러 차례의 실패와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만큼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이 전무한 국가가 개발하기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국책과제로 지정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일본의 가스터빈 조립을 맡아온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국내 산학연 팀을 꾸려 가스터빈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총 200여 개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문제는 가스터빈 개발 당시 일본의 털세와 방해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인데요. 국책과제 공고가 났을 때 두산중공업과 일본 미쓰비시는 국책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협력관계를 이어가겠지만 참여할 경우 이를 중단하겠다고 요구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부터 독자 기술이 없던 두산중공업은 미쓰비시에서 도면과 핵심 부품을 사와 가스터빈을 제작한 뒤 다시 미쓰비시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산중공업은 국책과제 참여를 결정하게 되고 미쓰비시의 가스터빈 조립 및 반품으로 이어오던 협력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다른 가스터빈 핵심 기술 보유국들 역시 입을 모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국책과제는 실패할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국산 가스터빈 첫 시제품이 낸 성능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네스1 모델은 단순 효율 40%, 복합 효율 60%로 세계 가스터빈 시장을 75% 이상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첫 시제품이 나왔을 당시 두산중공업의 기존 핵심 부품과 협력업체 협업을 통해 국산화율 93%에 달했는데요. 니켈 초합금 소재와 같은 경우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소재였기에 유럽에서 수입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한국에서 발전용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부품을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중소기업과 20여 년간의 끈질긴 기술 개발로 발전용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 국산화를 위한 실증 운전에 나섰다고 밝힌 것인데요.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998년부터 국내 중소기업인 성일터빈과 협업으로 당시로선 국내 최초로 가스터빈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상용화를 시작했고 20여 년 동안 끈질긴 기술 개발 노력으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블레이드 개발 및 재생 정비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터빈 블레이드 교체로 외국에 지불했던 연간 약 1,000억 원 상당의 외화 유출을 막고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적 종속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국산 가스터빈 수입 대체 효과로 약 10조 원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발전소는 정비 비용의 절감과 안정적인 운영, 국내 중소기업에는 매출 증가 및 고용 창출이라는 상생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발전은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된 제품들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 및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몇몇 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이며 2035년에는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속도로 어떠한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 단가를 줄이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등 발전용 부품 제작의 선진화를 위해 2014년부터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왔는데요. 최근 가규모를 더 키워 총 5기의 금속 3D 프린터를 보유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전용 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가로 800mm, 세로 400mm, 높이 500mm 크기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세계 최대 PBF 방식 금속용 3D 프린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송용진 전략혁신부문장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설계, 소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속 소재별 3D 프린팅 공정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며 기존 발전용 부품 제작뿐만 아니라 항공, 방위산업 등으로 3D 프린팅 기술 적용을 확대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가스터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 무기 개발에도 엄청난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중공업은 현재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 전투기 KF-21 시제기 등의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부품을 공급하며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발전용 가스터빈이 항공기 제트 엔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가스터빈의 압축기는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높은 비율로 입축하는데 발전용은 약 18배, 항공기용은 30배까지 압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스터빈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엔진의 소형화와 30배 압축 공기만 만들 수 있다면 바로 항공기 엔진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 항공기와 전투기에 국산 젠진을 장착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일본에서 도로가 갑자기 함몰되며 물이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열차 참사에 일본이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일본과 추진했던 일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현대로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인도 열차 수주에 있어 초대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도 동무에서 열차 3대가 연쇄 충돌해 최소 275명이 숨지고 1,10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노후한 철도 인프라와 안전관리 부실 탓에 열차 사고가 잦은 편이지만 이번 사고는 1995년 뉴델리 인근에서 열차 2대가 충돌해 358명이 숨진 열차 사고 이후 최악의 사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 챈나이를 향해 시속 130km로 달리던 여객 열차가 같은 철로에 멈춰서 있던 화물 열차에 부딪히며 인도 1차 충돌이 났고 그 여파로 객차 12량이 탈선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열차와 2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 충돌로 객차 총 17량이 탈선하며 엄청난 사상자가 난 것입니다. 신호 조작 오류로 선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고 구간에 열차 충돌 방지 시스템 카바치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노후한 철도 인프라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통해안 노선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됐고 석탄, 석유 운송을 도맡다시피 할 정도로 붐비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인프라 정비에 소극적인 인도 정부가 참변을 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개발된 카바치는 같은 노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다른 열차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승무원에게 알린 뒤 브레이크를 가동해 열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 정부는 카바치를 3,000km 구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설치된 구간은 1,400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총연장 68,000km가 넘는 세계 4위 철도 대국이지만 노선 98%는 영국 식민지 시절 1870에서 1930에 설치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카바치가 설치된 노선도 전체의 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 정부 예산 중 철도 분야에는 약 38조 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선로 교체나 신호 시스템 개선 등 철도 인프라 현대화보다 신규 노선 개통과 기존 노선 확충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속철도 신설에만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매일 1,200만 명이 열차 1만 4천 대를 이용하는데 기차역이 8,000개에 달할 정도로 관리 영역이 방대합니다. 지난해 열차를 이용한 화를 운송량 또한 15억 론가량에 달했습니다. 결국 구식 신호장비와 안전관리 무실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 최근 5년간 열차 사고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건이 철도 사고가 발생했고 탈선이 69%를 차지한 상태입니다. 지난 5일에도 인도 동부 바르가르에서 화물열차가 달선했습니다. 이것 또한 신호 오류, 정비 불량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차 달선 사고는 연평균 약 50건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과밀 기차에 대롱대롱 매달리거나 선로를 무단 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일이 더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1만 8천 건이 철도 사고가 벌어져 1만 6천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열차에서 추락하거나 선로 위를 걷다 기차와 충돌한 것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상황을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사업에 돈을 쓰느라 기존 철로에 대한 안전 개선이 뒤처졌다는 설명입니다. 2015년 일본은 충국을 제치고 인도 첫 고속 전철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신간센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150억 달러를 투입해 무바이에서 아마다바드를 잇는 505km 구간 고속철 사업입니다. 노선에는 12개 정류장이 예정돼 있으며 시속 320km로 달려 현재 8시간이 걸리는 이동 거리를 2시간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업비의 약 80%인 120억 달러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융자해 줬습니다. 연 0.1% 이자로 50년에 걸쳐 상환하는 차관 계약을 한 것인데 통상적인 5% 이율의 25년간 상환 조건보다 더 큰 혜택입니다. 이는 앞서 중국이 50억 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150km 고속철도 사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자 아베가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 비용을 부각시켰고 일본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칸센은 첫 운행 이래 한 번도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철이라 자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과 무기 기술까지 제공하기로 하며 겨우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이면서 핵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은 인도에 일본이 원전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외신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신칸센 건설뿐 아니라 운영 기술을 전수하기로 하며 인도 철도 회사 직원 4,000명을 인도 현지와 일본에서 교육하는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18년 착공해 2023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취득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건설 과정 중 설비가 고장나는 등 말다툼이 잦아 공조가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헛돈을 쓰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지연된 면도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등 외신들은 지난달에도 인도 야당의 지적을 언급하며 해당 돈이 낙후된 철도 인프라 개선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고속철은 인도 대중의 꿈이 아니다. 부자 계층에만 혜택이 갈 것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죠. 그간 물바이가 포함된 마하라슈트라주 또한 신간센 건설에 부정적이었는데 야당이 주 정권을 잡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여당이 정권을 차지했고 신간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기시다 정권의 사업 추진 압력도 상당 부분 작용했던 상황입니다. 올 3월에도 일본은 해당 사업을 위해 4천억 엔 이상의 엔차관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사업 준공은 예상보다 3년 이상 늦어져 2026년 말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 일본 열차 시스템을 도입해도 문제입니다. 최근 인도 열차 사건을 본 일본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렸습니다.
얼마 전 JR 동일본 도카이도선에서도 열차 신호가 잘못되어 1100명을 태운 여객 전철이 화물노선으로 침입했는데 만약 이때 다른 열차가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일본 열차 시스템이 수시로 오류를 일으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신칸센 기술을 본떠 중고속열차를 만든 것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모디 총리는 일본 고속철도 운용에 앞서 신칸센 기술을 활용해 중간 단계 열차인 반대 바라트 도입에 중점을 둔 바 있습니다. 이는 중고속 전기열차로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2019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제조업 육성 정책 메이크 인 인디아 덕분에 인도에서 가장 빠른 이 열차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통식 하루 만에 소화 충돌의 고장이 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차 내량의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가 마흡대로 활보하며 길을 막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칸센의 안전 시스템을 배웠다는 인도의 첫 자국산 열차가 쉽게 소와 충돌하고 또 바로 엄청난 고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신칸센 도입 시 엄청난 문제를 예고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인도에서 두각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한국산 전통차입니다. 현대로템은 2001년 델리 전통차 280량을 시작으로 총 1390량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당시 정몽구 회장은 현대로템 주요 임원들을 불러 이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전동차나 고속철의 품질도 자동차만큼 올려 해외 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및 품질 담당 인력을 대거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후 현대로템은 엄청난 수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인도 델리 지하철 공사로부터 1조 원 규모 전동차 사업을 따낸 것입니다. 이는 2017년까지 델리 메트로 신규 7, 8호선에 투입될 전동차 638량을 납품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인도 단일 전동차 발주권 중 공급량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때 캐나다, 롬바르디에,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등과 경쟁을 했는데 전동차 기술력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 중 하나인 전력 소비 효율 등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던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소음 및 에너지 소모를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소음 고효율 전장품을 사용했고 승객 안전을 위한 차체 총들 안전 설계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의 더운 기후를 고려해 에어컨 성능도 향상시켰죠. 그렇게 2015년 초도 편성 6량을 현지에 공급해 시운전을 했을 때 그들은 상당한 만족을 표했습니다. 80km로 달리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해 사고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017년 인도 아메다바드 지역에서도 현대로템에게 무인 전동차 96량을 1,700억 원에 발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 사람 개입 없이도 안전한 운행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인도 신칸센 열차의 종착역이라 일본이 추가 수주를 노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인도인들의 마음은 현대로템이 사로잡았던 상황입니다. 현대로템 무인 전동차는 2019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메다바드 최초의 지하철로 한국 업체 열차가 선정된 것입니다. 초도 편성 납기를 3개월 이상 단축해 현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모디 총리가 참석해 차량에 직접 시승했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에 대만족을 표시했죠. 현대로템은 인도의 물규칙한 교통 환경에 유용한 최적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복잡하고 굴곡진 도심지역에도 곡선 반경 15m에서 운행이 가능한 주행장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노력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현대로템의 기술력은 세계 곳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이집트에서 7,500억 원 규모 철도 차량 사업을 따냈고 올 2월에는 호주로부터 2조 원 규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도 기대되는데 현지 국영철도청은 현대로템이 납품한 전동차 운행을 최근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열차가 멈춰
선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0년 우크라이나와 중고속전동차 아흘량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것이 전쟁 중에도 잔고장 없이 귀중한 운송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력 상품 K2 등 방산 못지않게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현대로템의 철도 수주 잔고는 사상 최대인 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현대로템 실적은 2019년 2,700억 원 적자에서 올해 2,200억 원 흑자로 빠르게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 열차를 더 도입해 안전한 열차 운행을 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수에즈 운하에서 또다시 화물선이 좌초됐습니다. 2021년 일본이 만든 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브노가 운하 한가운데에서 좌초돼 세계적인 무역 동맥 경화를 유발했는데 이번에 좌초된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만든 배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동항 서비스 업체인 레스는 트위터에 수에즈 운하 남쪽에서 MVXIN HAITONG 23분호가 좌초됐으며 이 선박과 함께 운하에 진입한 4척의 다른 선박과 이후 진입할 예정이던 선박들의 통항에 지장이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홍콩 선적의 이 화물선은 현재 홍해 쪽에서 진입하는 운하 남쪽 수로에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운하 남쪽 끝부분에 선박이 갇히면서 해당 구간 운항이 중단됐으며 운하 양 끝에서 선박들이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중국 타이주 거안이라는 조선사에서 건조되었는데요. 총 톤수 32,929톤의 벌크 화물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두바항을 졸발해 홍해를 거쳐 지중해 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이 현재 조종 불능 not under command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인 수에즈 운하에서는 크고 작은 좌초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사고는 2021년 3월 길이 400m, 총 톤수 22만 4천 TL.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브노가 좌초에 엿새 동안 운하를 막아버리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을 빚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관리청 SCA은 에버기브노 좌초 사고 후 운하를 더 넓고 깊게 하는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공사 중에 이번에는 또 중국 선박이 좌초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운하관리청은 예인선 세척을 급파해 사고 선박 넥사이엔 하이통 23분 견인했고 이번 사고는 에버기브노 때보다는 빨리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건조한 이 선박은 엔진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버기브노보다 훨씬 작은 선박이었고 수에즈 운하관리청이 세척의 예인선을 급파해 빨리 견인을 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또 한 번 글로벌 물류 위기가 일어날 뻔했는데요. 세계적인 물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중국산 화물선이 멈춰버린 이유가 엔진 오작통이었다는 게 밝혀지자 중국산 화물선에 대한 신뢰는 또 한 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에즈 운하는 한국산 배만 통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도약의 기회를 맞은 한국 조선업계는 얼마 전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은 45년 만에 대우 간판을 떼고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1978년 대우그룹에 인수되어 붙여진 대우조선공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의 지분 49.3%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오션,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조선 빅 3부는 굳건히 그 체제를 유지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조선업 세계 1위를 사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한국조선 빅 3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국 조선사들을 물리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HD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올해 연간 수주 목표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뚝심을 발휘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86척의 선박을 수주해 누적 수주 금액 기준 10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연간 수주 목표의 66%를 채우는 놀라운 실적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물량인 LNG 운반선 대량 발주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추가 실적을 올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가 연간 LNG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2020년 국내 조선 3사와 오는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선표 예약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당시 계약 규모는 약 2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지난해 계약한 1차 물량은 54척이었고 이것은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한 전체 물량 65척 가운데 83%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업계 전반에는 올여름 카타르 물량이 풀리면서 매출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최근 LNG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 프로젝트 수주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선가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의 가격은 2억 5,600만 달러였지만 조만간 2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는 일손 부족이라는 난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업 호황으로 일감은 꽉 들어찼는데 일손이 너무나 부족한 건데요. 조선 기업들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조선소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대통령실은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4대 조선소 중 하나였던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 입주해 드라이독 2개를 사용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수빅 조선소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수빅만에 위치한 조선소로 한진중공업이 2006년 조성한 곳이었지만 2016년 조선업 불황으로 영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미국 투자펀드에 팔린 후 시설의 3분의 1은 필리핀 해군이 임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일감이 밀려들어 자체 조선소 9개 도크가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결국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만일 이 일이 성사된다면 필리핀에 최대 1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기 때문에 필리핀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수빅 조선소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때 아닌 굴욕을 안겼습니다. 중국 조선 기업들은 사실상 한국이 수주하지 않은 것을 주워먹는 상황인데요. 비어있는 도크가 많아지자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중국 조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대만 해운사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선의 일부 선체 블록을 중국 헝리, 항력, 중공업에 맡겼습니다. 헝리그룹은 지난해 STX 다렌의 조선소 등 자산을 인수하며 조선업에 진출했지만 그룹이 자체 주문한 선박을 비롯해 벌크선 정도의 일감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 인도 기준 수주 잔고가 149척, 300여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중국 조선소의 일감을 떼어주어 인력 부족을 메우는 한편 수익성도 개선할 전망입니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저가에 수주한 과거 계약분의 기초 공정을 중국 조선소로 넘기고 국내 조선소는 고가 수주분에 집중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술 유출이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선의 일부 선체 블록만 헝리, 단력, 중공업에 헝리중공업의 다른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체 블록을 다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가져와 최종 조립 건조하는 방식으로 헝리와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조선업 빅3가 3강 체제를 유지하다가 중장기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은 기존 상선에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의 하나오션은 방산에 각각 무게를 싣는 방식으로 특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만 무엇이 되었든 한국 조선사들은 그동안 숱한 고난을 극복한 저력에다가 기술력까지 더해져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